안녕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강의 담당하고 있는 위계점이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는 96년에 취득하고 그 이후에 대학과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2020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 강의에 사용하는 이 자료는 다음과 네이버에서 다음이 있죠, 그죠? 거기에 알파 행정학이나 위계점을 치게 되면은 아마 알파 행정학 카페 주소가 뜰 겁니다. 거기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제가 올려놓은 행정학 관련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기출문제 코너에 들어가 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PDF 파일로 올렸으니까 여기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총평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1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에 비해서는 좀 쉬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최근에 행정학 개론도 9급에서 필수 과목이 되면서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7번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제 하는 것이 9번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거 빼고 나서는 행정학을, 그죠?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여기에 충분히 95점 정도 맞지 않았을까, 적어도 90점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되었다면 저는 95점 이상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 보면서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알파인자 카페에 합격 수기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문제 1번부터 바로 갑니다. 직업 공무원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데 있는데, 직업 공무원제 하는 것은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바로 직업 공무원제는 폐쇄형 계급제의, 그죠? 특징을 속성을 하고 있죠, 그죠? 하면서 계급제 하면은 대비된 개념은 직위 분류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계급제 하는 것은 연공 서열에 따라서 보통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공급이라든가 또는 생활급, 이런 식으로 보수가 바로 지급이 되고 있죠. 대신 직위 분류제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라든가 책임 곤란도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가 책정되는데, 이것을 직무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직업 공무원제 하는 것은 계급제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연공급이나 생활급 중심으로 보수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하는 것이 잘못이 되겠죠, 그죠? 대신 이 직업 공무원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한다 해서 아무래도 연령 제한이나 학력 제한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 그죠, 근무를 하지요. 물론 정년까지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분 보장이 된다 했는데,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교육 훈련이라든가 경력 발전, 이런 게 중시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능력 발전에 기회 부여되어 있고요, 폐쇄형되어 있고 신분 보장 중시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되어 있죠. 정책 유형 중에서 그냥 개념이에요. 행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이론이나 제도가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부터 보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념 중에서 이해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암기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법령 내용은 암기해 줘야 되고, 특정 학자의 입장도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개념이죠. 상징 정책 하게 되면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추출 정책하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정부가 추출한다, 뽑아 쓴다. 그럼 국민이 부담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요, 여기에 문제 보게 되면은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되어 있는데, 결국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추출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담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추출 정책, 쉽게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분배 정책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상징 정책 돼 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구성 정책도 있는데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을 관한 정책들이죠. 정부가 정부 자신을 조직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거구 조정이나 정부 조직 개편, 공무원 보수나 연금 제도, 이런 것을 우리는 구성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에 충실하게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로이의 분류 유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은 분규를 재구성한다 해서 분배 정책, 규제 정책, 그 다음 재인비 정책, 구성 정책에서 분규 재구성,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이 바로 강제성 적용 영역과 강제 강성을 가지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정책별로 어떤 정치 유형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배분 정책은 구유통 정치, 그 다음 규제 정책은 다운론 정치, 재미제 엘리트 정치,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줘야 돼요. 대신 지금 오늘 강의는 국가직 9급 기출문제에 충실하게 그저 강의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강의하는 것은 뭐 알파 행자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라든가 또는 압축 요약 강의가 있으니까 압축 요약 강의를 같이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기출문제 강의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개별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또는 진도별 모의고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틀들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 국가직 9급 그죠 기출문제 해설에 충실하게 강의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돼 있죠. 직위분류제 돼 있습니다. 그럼 직위분류제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속에 이제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 곤란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개념을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직무의 종류와 책임 곤란도예요. 그래서 이제 직위라는 말이 있는데 직위는 이제 포지션이죠. 그럼 자리잖아요. 그럼 한 사람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간단하죠. 한 사람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위들, 이게 이제 직위가 자리라겠죠. 이 자리가 뭐였으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직급이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직급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칸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요, 여기에 이런 네모난 것도 있고 직위가요, 세모난 것도 있고 동그라미 돼 있는데 이 종류를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양. 그리고 체인 곤란도 하는 것을 크기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크기라고요. 그럼 이럴 때 이 직급하는 것은 그죠? A와 B를 생각했을 때 A와 B, 이 직위가 직무의 종류, 모양이 같죠, 그죠? 크기도 같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직급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런 직위가 모여 있는데 직무의 종류와 체인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직무 등급하는 것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직무 등급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 등급은 직무의 종류가 다르죠, 그죠? 직무의 종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빼버리고 생각하면 돼요. 하면서 뭐만 같으면요, 책임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군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직무의 종류 상관없이 책임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행적군을 우리는 직무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직무 등급이란 말과
그 다음에 이 직급이란 말은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2번 돼 있죠.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체인 곤란도가 유사한, 그죠? 직위군이라겠죠. 그러니까 2번은 잘못이고 4번 돼 있죠. 이건 직무의 종류 상관없다겠죠. 그래서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또는 직위의 행적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할 때 직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 직렬이라는 것은 이것을 행정직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행정직렬은 행정직 9급, 행정직 8급, 행정직 7급, 행정직 6급이 모여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같은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바로 9급, 8급이기 때문에 7급이기 때문에 체인 곤란도는 상이한 직급의 군이다. 이렇게 봐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직렬이 몇 개 모이게 되면 직군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직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렬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게 되면은 직류가 되죠. 그죠? 행정 직렬은 일반 행정 직류, 법무행정 직류, 그 다음 교육행정 직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직류하는 것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3번,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맞죠? 그죠?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정답 2번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 4번 돼 있죠. 그죠? 우리가요, 여기 제임스 K 윌슨의 규제행치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거 다 넘어왔는데요. 위급열군, 유열군,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들 조금 전에 말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위급열군, 유열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위급이니까 지위가 모여서 직급이나 직무 등급이 되고, 그 다음 이 급, 열 했으니까 직급이 모여서 직열이 되고, 그 다음 열군 했으니까 직열이 모여서 직군이 되되, 유열군 이렇게 하면 직열이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직열이 모여서 직군이 되는 것이고, 직열이 세분화되면 직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위급열군, 유열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바로 개념들을 명확히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임스 K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정부 규제를 도입했을 때 그 편익이 다수 국민에게 넓게 분산되느냐, 아니면 소수 기업들에게 좁게 집중이 되느냐 했죠. 그럼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소수, 이 좁게 집중될 때 소수가 되겠죠. 그죠? 하면서 이 소수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감정 비용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 넓게 보면 좁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수다수에 있기 때문에 대중정치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수 하면 이익단 정치 되는 것이고, 대신 여기에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해서 편익을 향유하는 소수 이 기업들요. 그죠? 이것을 이제 피규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바로 그들이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고객들이죠. 그죠? 여기에 고객은 규제의 고객이다. 규제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이 고객들, 이들이 주도하는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대신 비용은 넓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다수 국민에 돌아간다. 그럼 문제 있죠. 그죠? 정부 규제로 발생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니까 규제로 인해서는 비용은 바로 다수에게 분산돼 있죠. 그죠? 대신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기속된다. 그럼 소수, 적게 집중돼 있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은 아무래도 고객 정치 사항도 있는데, 이 소수 고객, 이 피규어 산업들이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로비 활동 등을 펼치는데, 그런 것을 지대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지대추구 행위의 결과 규제가 도입되면은 결국 다수 국민을 위하지 않고 소수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다, 규제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포획이란 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정답하는 것은 고객 정치 사항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 이론에 보게 되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내용 이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 체계를 밝혀내는 거죠. 욕구 체계를요. 그러니까 욕구 체계 자체를 밝혀내는 것이 내용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욕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무수행 동기라든가 이쪽 연결됩니까 하게 되면 그것이 그 과정을 밝히기 때문에 과정이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면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시험 문제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인 욕구, 사회인 욕구, 복잡한 인간관에서 복잡한 욕구. 그리고 이제 이런 마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이라든가 엘더프 ERG 이론이라든가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X 이론, Y 이론, 미성숙인, 성숙인. 그 다음에 Z 이론에서 뭐 눈자, 노상, 라괄 돼 있는데 룬세드 자유방위명, 로울레스의 상황 적응이요. 라모스의 가론이 돼 있고 오체 Z 이론 돼 있죠. 그리고 맥클랜드의 성취도의 강한상 권력과 친하다 하면서 성취 동기 이론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에서 이런 욕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어떤 동기로 연결됩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공평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어떤 기대, 이쪽을 생각하면서요. 욕구가 어떤 있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직무수행 행동 자체가 그런 어떤 욕구 충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열심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이론의 부름의 선호 기대이론, 포터롤레 업적만족 이론, 저울 플러스 통로 목표 이론, 애킨스 기대이론 돼 있죠. 그죠? 그래서요, 사람은 부른다. 부르면은 서로 하니까 불렀겠죠. 그죠? 기대에 부응하시고. 그 다음에 포터롤레 업적만족 이론 하는 것은 뭐, 포터 보게 되면 밑에 롤러 붙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포터에다 업적을 가득 싣게 되면 뿌듯하다, 만족.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업적 만족 이론 순서되어 있고, 저오플 통로 목표 이론, 애킨스의 기대 이론. 근데 행명과 원리의 직무 특성 이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 이론으로 일부 책에서 분류하게 돼요. 그러나 과정 이론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한 다정 중자완 돼 있죠. 그죠? 이 5가지 요소가 바로 의미간 책임과 결과에 대한 지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제 만족도 성과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돼 있는데 과정으로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학습 이론 돼 있죠. 행태주의자 이론으로서 뭐 파블로프와 스키너 돼 있고 인지학습의 톨만 돼 있고 사회적 학습 이론에 밴드라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이론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것이 과정 이론에 속하고 리을, 미음 하는 것이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은 어느 선생님이나 다 똑같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정답하는 것은 뭐 1번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 6번 돼 있죠. 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제 2022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을 한번 봐보세요. 기출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시험 문제에 없지요. 왜? 전부 개정되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그 전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집에 무려 3문제를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특히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이 지방 조합을 비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기본 심화 강의라든가 즉 퍼펙트 올케어 강의를 기본 심화 강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압축 요약 강의 따로 있는데 그런 강의를 들어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은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도 광역행정의 한 방식이거든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죠?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 있다 했죠. 그죠? 그 설립 절차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 의결을 거치되 행정안전부장 승인돼 있죠. 그죠?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립인에 대해서 규약 변경에 대해서 공고 가능하다 했고요. 그죠? 그 다음 조직이 돼 있는데 특별지방자치 의회가 있고요. 특별지방장을 구성을 해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야. 근데 이럴 때 의회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 특별지방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이럴 때 구성지방자치단체 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설립 절차 준용돼 있죠. 그죠? 그럼 이것만 기억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겠죠? 1번 됐는데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질문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했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그 다음에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둘 다 법인격 있다 생각하시고 난 조합도 비교할 때 조합도 법인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돼 있죠. 이야기했죠. 그 다음 4번 돼 있는데 이럴 때 겸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이죠. 하면서요. 특별지방자치장의 경우 특별지방자치 의회에서 선출하되 구성지방자치장이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카무라 스몰드의 정책 집행자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7번 내용 하는 것이 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 했죠. 그죠? 근데 그 문장 속에 좀 함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순간적인 착각만 안 했어도 어떻게 보면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문제 7번에 나카무라 스몰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인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지요. 그죠?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지협재관 이 순서를 알아야 되죠. 고지협재관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집행자와 결정의 권한을 얘기했을 때 결정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대신 관련 기업가에서는 집행자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고지협재관 하면서 먼저 목표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자들이 바로 명백한 목표, 구체의 목표 되어 있죠. 그죠? 이 둘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명백한 목표와 구체의 목표를 바꾸어서 문제를 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 내는 것은 옛날에 배트맨 했던 맹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명백한 목표, 구체의 목표 돼 있는데 맹구, 목표 돼 있죠. 그죠? 맹구, 목표, 추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맹구, 목표, 추상적, 없음. 이렇게 가면서요. 이런 어떤 명백한 목표, 구체의 목표 돼 있는데 둘 다 구체의 목표라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는 없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집행자가 이런 어떤 목표를 지지한다 했죠. 그죠? 근데 지지의 이명에서는 이 구체의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대신 이 협상에서는 목표를 제시하나 이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집행자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 결정자, 집행자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량적 실험의 가능성, 바로 이런 목표 이런 쪽이 상당히 일반적 추상적 목표만 제시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목표와 수단 이런 것을 다시 재정의한다, 오히려 어떤 명확히 한다 하는 쪽이 이 집행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가행에서는 이제 목표와 수단을 이 집행자가 설정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를 결정자가 수용하도록 여기에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연료적 기업가행에서는 결국 정책 집행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두는 거죠. 하면서 집행자가 형성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 결정자는 지지한다 했는데 여기에 교재 이 7번 문제 3번 지문에 보게 되면은 관련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돼 있죠. 이럴 때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했는데 이럴 때 목표와 수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런 어떤 지지한다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협상이란 말 자체가 이제 세 번이 나오죠. 조금 전에 협상에서 말하는 협상하는 것은 이런 목표와 수단을 결정할 때 결정의 집행자 협상을 한다 이런 말 썼고요. 그죠? 대신 지시의 위명에서 협상하는 것은 이렇던 집행자 상원에 협상돼 있는데 오클랜드 흑인 취업 프로그램 이런 걸 예로 들죠. 그죠? 하면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해서 3,000명의 실업자를 구제하자. 이렇게 연방정부가 이런 어떤 2,500만 달러를 지원해서 3,000명의 실업자를 구제하자 했는데 나중에 바로 이런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 딸랑 한 20개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거잖아요. 그죠? 무려 13개 기관에게 바로 집행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자 상호간의 그죠? 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이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서로 거기에서 뭔가 협상이나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한쪽은 실시, 한쪽은 실시하지 않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이라든가 교섭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정책 실패의, 정책 집행의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신요, 협상에서 말하는 협상은 설명했고요. 그다음 가족 기업간에서 말하는 협상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결정자 협상한다. 이런 쪽에서 협상의 의미 세 가지를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생각하면서요, 바로 문제 1번을 보는데, 거기 기술자형은 돼 있죠. 결정자 구체의 목표를 설정한다. 제가 얘기했죠. 맹구 목표 추상적 없음 했지만은 여기에 명백한 목표나 구체의 목표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했는데 기술적 권한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돼 있죠.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 결정자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면 돼 있죠. 그죠?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했는데 이 명확하게 한다 이런 것이 재정의한다. 이렇게 봐두는 것이죠. 구체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전에 어떤 3번 지문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결국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데 왜 틀렸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의 이명은 돼 있죠. 그럼 지시의 이명은 정책의 구체의 목표를 설정하지요. 그죠? 그런데 집행자에게 이런 어떤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했는데 결국 기술적 권한이라든가 행정적 권한 이런 것들을 집행자가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집행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바로 정책결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 말은 맞는데 구체적인 수단을 설정한다. 이 표현은 잘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이런 집행자에게 그죠? 어떤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되는데 여기에 일단 잘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있죠.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 지시와 위임을 받아. 그 말도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내용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이 협상이란 표현 자체는 그죠? 낙관 스몰 책을 본다든가 현지 교수책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대체로 이것은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좀 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이럴 때 협상은 주로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집행자 상호 간의 그죠?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은 정책 집행이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앞부분에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수단을 설정하면 이 표현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내용하는 것은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집행자 상호 간의 협상 이런 말이 이 지식 유의명에서 말하는 협상과 주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요, 좀 판단이 좀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어떤 봐두시게 되면 되는데, 뭐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요. 사실상은 제가 약간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어렵다기보다는 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기 쉽겠죠. 그죠? 앞부분의 내용에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 7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목표 관리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표 관리지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표 설정, 실행, 평가, 환류 과정에 상관과 부하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 합의를 중시한다 해서 민주분권 Y론의 바탕을 둔다. 이런 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 오브젝티브 스탠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기적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체적이다, 단기적이다 이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질적이 아니라 양적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상관과 부하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한다. 상향 민주분권 Y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전체 관점이 아니라 특정 부서의 관점 생산이 제고되어 있고 구체 단기적 목표를 중시하는 데인데 이 구체 단기적 목표라는 것이 같이 유형적이고 계량적인 그런 목표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되어 있죠.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 설정 좋습니다. 근데 니은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문장 해석을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돼 있는데 단기 목표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니은은 당연히 잘못이 되겠죠. 조직내의 상황이 안정적, 예측 가능한 조직의 성공률이 없다 했는데 바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이면 목표도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목표관리제는 좀 효용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구성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목표는 뭐라 했습니까? 구체 단기적 목표. 여기에서 양적, 바로 계량적이죠. 글쎄요, 정량적이죠.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목표 설정할 때 상하와 부하가 함께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기는 하지만은 좀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계량적 목표란 말에서 이런 어떤 정성적이란 말 확실히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성격이란 말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목표 설정 과정에 상관과 부하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상황 자체는 또 상태 자체는 고려는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이고 구체적이고 계량적 목표 중시 이 표현에서 여기에 리을본 전체로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갈 것이고 문제 9번 돼 있죠. 우리가 이것은 순간적인 착각을 해서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하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해요. 본예산. 근데 예산 이것이 의결되기 전에 행정부가 그 예산안을 좀 수정해 제출하면은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대신요, 본 예산이 의결된 후에, 그죠? 행정부가 다시 이걸, 그죠? 변경에 제출하게 되면 추가 경정 예산안이 되는 것이고, 다시 국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수정 예산,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이렇게 되는데, 보통 책에다가 이제 본 예산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수정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 순서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이고 당초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이제 본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즉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행정부가 바꿔 제출하면 수정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의결이 완료된 후에 행정 변경 제출하게 되면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간적인 착각 때문에 틀릴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정답하는 것은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예산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 회의는 개시일까지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예산 제도는 이제 있죠. 그게 이제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이런 게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준예산 제도 이걸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요, 예산의 성립 시기 가지고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봐두면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문제 9번 정답, 3번 가는 겁니다. 대신, 준예산은 하여튼 1월 1일 개시일까지도 예산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제2공학 이후부터 현재 채택에서, 그죠? 채택 도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이 실제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사용한 적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10번 돼 있죠. 이 내용을 기존에도 한번 시험 문제, 유사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럼 여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접근 방법과 이론 발달 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제일 앞에 내용이 한 장이 날라갔네요. 여기에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날라간 것 같습니다. 내용이요. 근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과인의 행태이다. 이 말이에요. 과인의 행태. 짐의 행태, 과인의 행태되어 있는데 바로 과학적 관리론 돼 있죠. 그죠? 과학적 관리론 돼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요. 그 다음 인간관계론 돼 있죠. 그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사람의 행태를 조다 책임 연구과제에서 행정 행태론 이게 나오죠. 그죠?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요, 이 과학적 관리 영향을 받아서 행정학에서 이제
행정을 관리 기술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행정관리설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관리설 하는 것을 우리는 정책의 이론론이다, 이론론이다. 바로 정책의 이론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행정을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구분할 때 정치는, 그죠? 바로 이런 정책 결정이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결국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과 물자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로 보는 것이 이 정책의 이론론의 바탕을 둔 행정관리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행정관리설 하는 것이 정책 이론론 되어 있는데 뭐 대표 학자로서 윌슨, 굿노우, 화이트, 규릭 이런 사람인데 윌 굿하고 이런 말이죠. 윌슨, 굿노우, 화이트, 규릭. 우리는 굿하고 있을 테니까 니는 뒤에 가서 디목, 애플비, 가우스 뒤에 가. 이 사람들 정책의 이론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요 바로 이런 어떤 행정관리설은 윌 굿하고 했으니까 언제부터요? 19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부터, 그죠? 뭐 이게 어떤 19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화이트 정책 행정에서 바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이고 행정 국가의사의 집행이다. 이런 시각들이죠. 그리고 화이트 행정 관리 기술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규율되어 있는데 정치행정 이원론자를 보는 것이 일반적 이런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과인의 행태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정 관리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다가 있죠.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으로서 정책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했는데 이 내용은 아무래도 정책적 이론으로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과인의 행태 이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연결되면 생체 비교 발전에서 생태론 체제는 비기념 발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 행태론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는데 이론과 법칙 정립을 너무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1960년대 흑인 폭동이라든가 베트남 전쟁 같은 거시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 등장한 것이 행태주의 이후에 새로운 조류로서 후기 행태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후기 행태주의의 바탕을 둔 행정학의 새로운 이론을 이런 신행정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기 신현상 비판 이걸 썼는데 이 1968년 미누부르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신행정 나오죠. 그죠? 대표 학자로서는 왈도라든가 프레딕슨이라든가 메리니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알프메라고 하는 거예요. 아지메, 알프메 돼 있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어떤 신행정론 돼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왈도를 중심으로 결국 이런 어떤 가치, 형평성, 사실 형평성이죠. 이걸 중시하면서 결국 행정은 행정 내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직면하는 제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그게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 시도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자원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정부 실패의 인식이 굉장히 커지죠. 이런 정부 실패를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 공공선택론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공선택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북해는 털록이 있지만 행정학에서는 이 1973년에 이 빈센트 오스트롬이 제시했던 그죠?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 공공선택론적 패러다임, 민정적 패러다임 이걸 이야기하죠. 그죠? 하면 기존의 거대 관료제 그리고 직권적인 그런 어떤 관료제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관료제에 근거한 행정을 비민주적, 비대응적,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가격과 경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부분에 도입하자고 한 것이 이 빈센트 오스트롬의 그죠? 논문이었죠. 자, 그래서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나가 있죠. 미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한다. 방금 개체주의, 그리고 경제적 합리 인간관이죠.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의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스템 제한되어 있는데 결국 시장의 가격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말입니다.
한편 가가 있죠. 정부와 공공물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들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그럼 네트워크 거버넌스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거죠. 신국정 관리론에서 우리가 이제 과잉 행태 있죠. 그래서 생체 비교 발전하지요. 그다음에 후기신 현상 비판하고 그러면 이제 공신이 되는 거거든요. 공신, 신신신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공공선택이론 다음에 신제도론, 그다음 신제도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 그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을 할 때는요, 블록체인으로 하면 돼요. 블록 잡아요. 먼저 과인의 행태, 하나의 블록이죠, 과인의 행태. 그 다음에 생체 비교 발전, 뭐 생체 이것도 비교해서 발전시키자. 생체 비교 발전 하나의 블록이죠. 그 다음 후기신 현상 비판, 후기신 현상 비판 하나의 블록이요. 그러면 이제 공신 된다겠죠. 공신, 신신신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신국정 관련 뉴 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에 강조된 내용이죠, 그죠? 대신 나 하는 것이 미개인의 지주기가 언제 나온 것이다? 1973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제대로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10번 내용은요, 기존에도 한번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이 문제는 어렵다고 별로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한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겠습니까? 개념. 그리고 개념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순 암기상은 뭐 법령이라든가 학자들 입장 이런 것은 암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 11번 돼 있죠. 이건 너무 많이 나왔죠. 특별히 설명한 것도 많지 않고 그럴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예산 제도에서 통제냐 신축이냐 돼 있는데 우리가 배정과 재배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시기와 영역을 정해주는데 예산 배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회장이 정해주는 것이고 그다음 중앙관서회장이 이런 어떤 하위 기관에게 해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 외에도 이제 기록 및 보고제도, 정의 보수의 통제, 계약 통제,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운 조사돼 있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다음 신축성 이런 쪽이 있죠, 그죠? 뭐 여기에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을 허용하는 수입 대체행비 이런 것들도 뭐 신축성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기 신축대 대표인 것이 이게 국대에 있는데 이율, 계속비, 국고 채무담 행위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 정답은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답은 3번 갈 것이고 12번 돼 있죠. 정부간 편찬돼 있는데 이 내용도 너무 간단하단 말이지. 우리는 절대주 국가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국가를 경찰 관용 국가가 되는데 바로 절대 군주의 엄청난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제를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런 자의적인 스타일과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입법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방위 바탕을 둔 고전압의 경제학이 지배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입법과 시대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케인스 경제학 바탕을 둔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이런 게 나오면서 큰 정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입법국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경국가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 전에 절대주의 국가를 뭐라 하겠습니까? 경찰국가라겠죠. 그러나 이쪽은 야경국가는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밤에만 활동해라 이 내용인데 그건 뭡니까? 바로 도둑놈만 잡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낮에 일반 활동하는 시민들은 빼고 이 말입니다. 야경국가 이런 말 쓴 거죠. 하면서 이런 자유방임지 고전압 경제학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과 시대 이야기했죠. 저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석유 파동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신자유주의 바탕을 둔 신고전압 경제학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기획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국가기획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국가기획은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기획, 국가개입 이런 것을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요. 그죠? 하이에나처럼 국가가 국민을 노예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획 반대론자죠. 그죠? 대신 바로 1945년에 파이는 그에 대한 반등에 기대해서 그 하이에크 입장을 비판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이에크 입장되어 있는데 하이에크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여기에 신자유주의 그런 관점에서 하이에크 입장을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1번 돼 있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가 돼 있는데 입국과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공황 얘기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케인스 경제학의 바탕을 둔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큰 정부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리즘이라든가 미국 레거노믹스 하는 것이 전부 다 19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이럴 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행정국가, 작은 정부 이런 흐름과 관련된 것이죠. 이 내용도 사실상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레거노믹스도 있는데 이런 어떤 감체, 정부 규제 완화 이런 쪽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국가 기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정부 개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잖아요. 그럼 큰 정부 강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실패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제 13번 돼 있죠. 공무원의 신분과 변경, 신분의 변경이 소멸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죠. 뭐 직위 해제돼 있죠. 그다음 직권 면직이 이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직권 면직 사유와 직위 해제 사유는 구분하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직권 면직 사유에 이런 쪽이 있죠. 그죠? 여기에 어떤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조금 전에 직위 해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근무성이 그렇게 나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대기 명령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일단은 직권 면제가 법률상 징계 종류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했는데 징계 종류는 뭐냐? 파해강정 감견이요. 파해강정 감견. 강임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대기명령, 직권 면직은 징계 종류에 바로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2번 돼 있죠. 뭐 해산 파업하면서 해임되고 3년 동안 공무원 임용될 수 없고 파면 5년 동안 공무원 임용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강등 정직돼 있는데 강등 계급 내립니다. 3개월간.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돼 있는데 둘 다 직무 종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직무를 종사하지 않으니까 일도 안 하니까 그것도 징계받아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뭐합니까?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는 겁니다. 보수를 전액을 감한다 했죠.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견책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요 2번 지문하는 내용에서 일단은 2분의 1을 감한다 잘못인 것이고요. 3번 돼 있죠. 바로 우리가 휴직이 가게 되면 강제적 휴직도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휴직도 있단 말이죠. 강제 휴직은 말 그대로 임용권자가 강제하는 거예요. 휴직을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죠? 여기에 강제로 휴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병역 의무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당연히 강제 휴직. 그 다음 노조 전임자로 근무했을 때 강제 휴직돼 있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 이런 쪽도 사실상은 일부 강제 휴직 사유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뭐 3번 내용은 맞는 표현이 될 것이고 4번 돼 있죠. 임용권자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된 때 직권 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요. 대기명령 받은 자가 돼 있는데 이 대기명령은 어디서 연결된다? 이 2번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나 근무성이 극히 나쁜 자 여기에서 이 대기명령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된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공무원 신분 박탈되어 있는데 그게 직권면직 가능한 사유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 두시고요. 14번 돼 있죠. 이거 시험 문제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럼 제가 분명히 이것은 암기를 하나 하거든요. 여기도 없어.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기 권이 됐는데 바로 일선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학교의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교통 경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돼 있는데 요즘 제가 얘기했죠. 자원이 부족하다.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대돼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원하는 거, 학생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당국이 원하는 거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이 뭐하고 될 땐 기대라 가죠. 그 다음에 학생은 선생님 알기를 좀 우습게 한다 이렇게 해서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위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립스키가 일선 관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일선 관리에 처해 있는 그 업무 상황은 굉장히 뭡니까?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로 대응책을 딱 일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화시켜서 대응을 해 나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일단 일선 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기 본인이 생각하면서 보시게 되면 쉽게 알 수 있겠고, 특히 4번은 잘못이라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15번 돼 있죠. 의사일정 모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모형도 있죠. 그죠? 그럼 최종 모형이다 하게 되면은 의사일정 모형에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최종 모형은 들어오고 제시한 내용으로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되 초합리성 가미돼 있죠. 그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합리성은 고집하지 마시고 직관, 영감, 육감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들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했죠. 그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쓰레기통 모형은 일단 코에 마치 올선하면서 쓰레기통 코에 대해 마치는 옳다 해서 코 마치 올선이죠.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에서 대학, 사회 등의 의사일정 설명하는 적합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하면서 불확정 선호 불명확 기술 일시 참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의 흐름이 있게 되는데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 문의 참여 네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흘러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은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 해결 또는 준 해결될 수 있지만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진빼기나 날치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말을 빨리 하니까 잘 들립니까? 근데 기본 강의나 그 압축 강의 할 때는 이렇게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기출문제 해설 강의니까 좀 빠르게 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돼 있죠. 그죠? 그럼 대학 조직과 같이, 그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있잖아요. 권력 중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다. 3번에 있죠. 점증 모형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시험 문제 나오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기존의 정책이나 예산 플러스 알파에서 소폭의 변화되어 있죠. 그죠? 협상과 타협, 정책 합리, 정책 실현 가능성 이걸 중시하죠. 그죠? 하면서 이들은 목표와 수사는 구분되기 어렵다 생각하면서 목표다 수산 수사돼서 목표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것이죠. 한정된 수만 검토하고 한계적 가치만 검토한다 하면서 분석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해보고 문제에서 고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지 곤란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이다. 이 말 썼는데 이 점증 모형은 사실상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증적 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 합리 모형과 비교했을 때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분석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증 모형은 결과에 지 곤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보고 문제에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점증지 학자들은 린드블럼, 윌답스키 이런 학자들은 즉 점증 모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그들은 점증 모형이 현실적, 실증적 모형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규범적이고 약간 이상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 점증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까지 견지한다. 그러나 일반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현실적이고 실적 모형으로 볼 수 있으나 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그런 어떤 모형의 속성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해요. 그러나 점증이 학자들은 점증 모형이, 그죠? 이런 어떤 실증적 모형이면서 규범적 모형의 성격도 있다. 그 이유는 이거라겠죠? 정책 합리를 고려할 수 있다. 분석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 예측이 곤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해보고 문제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렇게 해두시고 4번 돼 있죠. 회사 모형. 너무 자주 나오죠. 그죠? 회사 모형은 회사를 하위 부서의 연합체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하면서 하위 부서 사이에 바로 목표가 다르다는 거지.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럼 그럴 때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했는데 준 해결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서의 입장을 우선시하되 타 부서의 입장은 하나의 제약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불확실성 회피 통제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번 시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이럴 때 결과 보고, 그죠? 다시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이 단기적 환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이용한다 했는데, 그것이 단기적 전략이고 단기적 계획이다. 이런 말이죠. 다만 일부 환경의 타협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묶어 누르는 방법인데, 그래서 장기 계약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전략은 단기적 계획이고 단기적 전략이다. 이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돼 있죠. 회사는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저희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 강조 잘못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16번 돼 있죠. 공무원의 정책 중립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책 중립하는 것은 사실상 역관제의 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문, 비능력, 부정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실적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정책 중립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실적 능력 자격을 바탕으로 임용하자. 정책 중립, 신분 보장을 속성을 하는 실적주의잖아요. 결국 이 정책 중립은 역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확립을 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1번 역관제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좋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평 무사하게 특정 정당에 충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권 정당에 충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공평 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했고요. 공무원의 정책 기본권을 강화한다. 정책 기본권이 뭐죠? 당연히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죠. 그죠? 정책 자유입니다. 그럼 정당 가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 뭡니까? 선거 때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책 중립은 그걸 금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에도 마찬가지. 헌법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책 중립성은 법률 정한 바에 의해 보장되어 있고요. 정치운동의 금지 내용 보게 되면 정당 가입 금지되어 있고요.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투표, 서명, 문서, 기부정당 이런 거 있는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럴 때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 이것을 뭡니까? 억제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강화한다 했으니까 잘못입니다. 대신 공제의 개수성이라는 말은 맞아요. 조금 전에 역관제의 폐를 극복하고 실적이 확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책 중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역관제는 뭐였습니까? 주객 대량 경질이잖아요. 그죠? 신분 보장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책 중립, 신분 보장 이런 것이 실적에 연결되면서요. 이런 어떤 공제 개혁성 제고,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 기본권 강화란 말은 안 맞고요. 공명선거돼 있죠. 선거 때 특정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요, 공명선거, 민주기본질서 제고돼 있는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만약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은 바로 공무원 업무를 중립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각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하는 것은 뭐 3번은 쉽게 할 수 있겠고요. 17번 돼 있죠. 지방교부시에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시 하게 되면 일단 지방교부시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용도 이제 일반 재원돼 있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 특별교부시라든가 서방안전 교부시 이런 것은 사실 특정 재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시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부시 이걸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재원은 법령에 특정이 돼 있다 했는데, 그럼 내국시 19.24% 가지고 보통과 특별되어 있는데 100분의 97, 100분의 3 돼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총액 가지고 부동산 교부시, 담배 부과는 개별소득 총액의 45% 됐는데, 여기에 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에 먼저 부동산 교부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액을 바로 바탕으로 교부하되, 지방자치는 전액 교부돼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부동산 교부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보특부서 너무 쉽게 알 수 있겠고요. 결국은 지방 교부시에는요, 이 보특부서를 생각하면서 부동산 교부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번 돼 있죠. 보특부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부동산 교부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을 하되 전액을 지방에 교부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 교부시 교부 기준을 본단 말이죠. 그럼 이게 100분의 97 되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준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금액에서 그 수입에 이걸 뺀단 말이죠. 그러면서 곱하기 조정률 이렇게 해서 교부하는데 결국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주고 풍족한 자치단체는 안 준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지방에 주기 때문에 수익적인 재정 조정 제도이면서 바로 재정이 풍족한 데는 안 주고 열악한 데 중심을 주기 때문에 수평적인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두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맞지요. 2번 보특부서 맞지요. 그죠? 4번 맞지요. 그럼 3번이 뭐냐 이거예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이건 전부 다 뭡니까? 국고보조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고보조금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요, 이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여치 기념 수요액에서 기념 수입액을 뺀 그죠? 계산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특부서 이 내용들은요, 꼭 각 중앙관세에 예산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 이제 통으로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교부세는요, 조금 이 내용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해. 근데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을 줄 수 있어. 그럼 이럴 때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남은 보통교부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로 안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이것도 안 맞아요. 물론 행정안전부도 하나의 중앙관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각 중앙관서 하게 되면은 바로 행정안전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런 각 관서에, 각 중앙관서에 모두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3번에는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봐두는 것이죠. 그 정도 생각하면서 봐두면 돼요. 특별교부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2번 돼 있는데,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교부돼 있잖아요. 다만 행안부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정해 특별교부세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공부를 다 해 두셔야 돼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따로요. 그냥 지방교부세 이것만 전체를 기억하고 나서 특별교부세를 따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나는 문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체로 지방교부세는 뭐라고 했지만은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했지만은 여기에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은 특정 재원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알고도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제 18번 돼 있죠. 정부 업무평가 제도도 있는데 정말로 강조하면서요,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내용도 참 많이 하죠. 그죠? 이게 자체평가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자체평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방자치단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재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외비기관이 실시한다 했는데, 국가의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기억할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평가와 합동평가예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 실시하는데 국정통합되어 있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등이란 말이죠. 중앙행정 관련 시책등입니다. 둘 이상의 중앙행정 관련 시책이요. 지방자치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을 바꿨잖아요. 1번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을 이걸 포함시켜서 틀린 질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 의결기구수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되어 있는데, 바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평이 쉬워. 참 평이 쉽다. 평이 쉬워. 그럼 바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잖아요. 평. 그게 바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그죠? 15명 이내 위원 구성한다 했는데, 예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평이 쉬워. 이렇게 암기를 해두는 거죠. 자, 그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돼 있죠. 지방자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원할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 자체평가는 중앙행정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단체가 돼 있는데 단체가 돼 있습니까? 오타 하나는 수정을 좀 해 두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돼 있죠. 그죠? 뭐 18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고, 합동평가 돼 있는데 나중에 잘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 또는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장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 결산 보고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결산 개요돼 있고, 세입세출 결산돼 있고, 재무제표돼 있고, 성과 보고서 있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돼 있는데 많이 나오죠.
다만 이럴 때 뭐 지방회계법에서는 재정상태표에서 놓고 나서 주석 포함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주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방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가면요. 재정상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외에 현금흐름표라든가 주석까지도 모두 재무제표 구성 요소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국가회계법이나 지방회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정답은 뭐 3번 쉽게 갈 수 있겠고요. 그죠? 근데 20번 이건 자주 나오죠. 국회 8급 문제 되게 어렵다고 하면서 뭡니까? 빼버린다 그러는데 이거 국회 8급에서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고 특히 정보기술 아키텍처 하는 것은 설계도, 밑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거 판사에서 얘기해요. 하면 거기에 전자문서 돼 있죠. 컴퓨터로 작성된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 자원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정보라든가,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정보 기술, 정보와 예산, 정보와 인력을 모두 포함해서 정보 자원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 정보 시스템과 정보 기술, 아키텍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집 및 그 활용 관련되는 기기와 서포트웨어, 조직과 등 체계되어 있고, 정보 기술 아키텍처 하는 것이 이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운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저희 전체 구성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그 관계를 구조 정리한 체제되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20번 내용은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되어 있는데 결국 자주 출제가 되었던 바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쉽게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마 제가 정답만 하고 간단하게 딱 이래서 틀렸다 했으면은 뭐 좀 더 시간 한 20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양 공부하는 거, 그래도 20문제 공부하는 거 앞으로 또 이 문제가 그죠?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전제를 깔고 강의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그래도 뭐 걸렸는데 아마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 가능하면은 기출문제집도 봐야 되겠지만 기출문제 외에 국어 같으면 핵심 체크 가지고 여기에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7급 같으면은 알파 행자 기본서를 가지고 좀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행자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나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열공하십시오. 열심히 한 당신에게 합격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인데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